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진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20대 때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아이를 적어도 셋은 낳고 싶었는데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 하나를 더 낳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3남매 만들기를 포기하고 둘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제가 5남매로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에서 커서 그런지 어릴 땐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자식들에게 형제를 둘 이상은 만들어줘야겠다는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으신 건지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저 어릴 때야 5남매는 양반이고 7남매, 8남매도 꽤 흔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친구들보다는 가족들과 더 교류하던 시대라 가족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상당히 벅찬 일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어른이 된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참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지금보다는 어리고 혈기왕성할 때 얘기고 아이들도 다 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는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무섭더군요. 젊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땐 그게 맞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것들이 나이 들고 보니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둘만 낳은 것도 바로 그 경우에 해당이 됐어요. 저도 제 주위 사람들도 다들 어릴 땐 형제 많은 집에서 컸으니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줄 알고 컸는데 실제로 제 나이 또래 중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최대가 3남매에서 4남매고 그 이상은 정말 어디서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가족이 북적이는 건 좋지만 그만큼 자식 하나에 애정과 노력이 덜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모두 그런 걸 경험해본 세대라 그런지 다들 처음 포부와는 달리 자식을 그리 많이 낳지는 않더군요. 저 같은 경우도 첫 아이를 아들로 낳고 바로 시댁의 아들 타령에서 해방된 운 좋은 케이스라 아들에 연연하며 쓸데없이 많이 낳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더 낳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둘 키우면서도 감당이 안 되어 벅찰 때마다 이거 더 낳았으면 큰일이었겠구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많았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욱 그걸 체감하게 된 건 제 나이가 40대로 진입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라 친정엄마가 연세가 꽤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이미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연세 드신 엄마만 살아계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저희 5남매,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무려 9명이 한 집에 함께 살았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빠는 사형제로 태어나서 친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별로 시댁살이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을 넷이나 낳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고 아들들에게도 손주를 아들로 낳아주길 무척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위의 세 형들은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만큼 아들을 낳아드리지 못했고 마지막 남은 자식인 저희 집에 남은 기대를 거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 집은 첫째 언니부터 저까지 전부 딸이고 마지막에 겨우 막내 하나를 아들로 낳아서 인간 취급 못 받는 신세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려주던 시대가 아니라서 엄마께서는 둘째까지 집에서 딸을 낳은 뒤
할머니의 반응이 무섭고 두려워 셋째인 저부터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낳고 올라오실 정도로 할머니를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아, 인간 구실 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세상에 딸만 넷을 낳을 건 뭐야? 누구 집 대 끊어놓을 일 있어? 엄마, 그만하세요. 형들한테 아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됐죠? 무슨 대가 끊겼다고 그러세요? 내가 아들만 넷 낳은 사람이야. 그럼 각 집안에 적어도 아들을 하나씩은 낳아야 할 거 아니야. 네 성씨 물려받을 아들 하나 없이 사는 게 말이 되냐? 아, 꼴 보기 싫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내 눈에 띌 생각 하지도 말아라. 막내를 낳기 전까지는 엄마를 어찌나 구박하셨는지 엄마가 쓰시던 방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발로 뻥뻥 차시는 건 기본이고 엄마가 차려온 아침상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엎어버리시고 툭 하면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폭언을 하셨던 게 어렸던 저의 기억에도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이니 당시 친정엄마께서 받으셨던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드실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무리해서 몇 년 텀으로 자식을 넷이나 낳다 보니 엄마께서는 구박받더라도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으셨는데 제가 9살이 되던 해쯤 거의 기적처럼 막내가 생겼고 그 막내가 다행히도 아들이었던 덕에 저희 집안에 뒤늦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할머니께 구박받는 엄마를 보며 괴로워했던 저희 네 자매도 아들로 태어나준 막내가 괜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아들 타령을 아침마다 안 들어도 된다는 것도 좋았고 엄마가 할머니의 괜한 심술에 당하고 우는 일도 사라져서 정말 예전과 비교하면 천국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요. 친할머니는 하루 종일 막내를 껴안고 쳐다보고 계시느라고 저희 자매들에게는 눈길도 안 주셨지만 그게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숨통이 확 트였거든요. 이 모든 게 막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저희도 막내가 참 고맙고 예쁘게 보여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괴롭힘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땐 전혀 몰랐죠. 엄마와 저희를 구원한 구세주처럼 보여서 막내가 크면서 자잘하게 겪을 만한 고생들도 원천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왕자님처럼 키웠어요. 그 시절에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딸기를 사다가 바쳤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는 말 다 했죠. 그렇게 키웠다 보니 저희 자매들도 남동생에게만큼은 참 애틋하고 보호 본능이 강했지만 같은 자식 입장이라 그런지 그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했어요. 남동생과 의견차가 없을 때는 괜찮았지만 남동생과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저희는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받아야 했죠. 아무리 남동생을 아꼈다고는 해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동생과 적이 되는 건 이 집안 전체를 등 돌리는 일이나 다름없는 일이라 어렸던 저희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런 시간들을 참고 넘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애지중지 큰 남동생은 크면서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가 됐어요. 술, 담배를 즐기며 밤 늦게 다니는 건 일상이고 척 봐도 질 나빠 보이는 사람들과 다니며 동네를 시끄럽게 들쑤시고 다니곤 했죠. 아니, 엄마, 우리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왕자로 키웠으면 왕자로 커야 하는데 그러진 못할 망정 어쩜 저렇게 망나니로 큰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건욱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건욱이한테 의지가 될 형 하나쯤만 낳아줬어도 제가 누나들 틈에서 자라 자기 혼자 남자니까 정부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겠니? 친구들만 괜찮은 애들로 사귀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 그건 아니죠. 누가 형 없다고 저런 친구들을 사귀어요? 제가 사리분별이 없었던 거죠. 사람이 끼리끼리란 말이 괜히 있겠어요? 본인부터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 있었으면 저런 날라리 같은 친구들은 알아서 안 만났겠죠. 뭐라고? 너는 누나가 돼서 동생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감싸주지 못할 망정. 그럼 네 동생이 그 망나니들이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엄마.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도 막내라고 애지중지 다 받아주면서 키웠는데 속상해서 그러죠. 가족들이 다 잘했다고만 하니까 오히려 삐뚤어지잖아요. 됐다. 듣기 싫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엄마 인생을 바꿔준 건 막내야. 태어날 때부터 효도를 한 게 막내라고. 막내 태어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니네가 알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한다. 너희가 백날라한테 효도를 하더라도 막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효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내한테 괜히 입대지 마라. 알겠어?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언니, 그만해. 언니가 참아. 막내가 사고뭉치로 커가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됐어요. 막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오든 엄마께서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 절대로 기죽이면 안 된다는 둥 감싸려고만 드셨고, 저희 자매는 그로 인해 나중에는 엄마와도 갈등이 심해졌어요. 무조건적으로 막내만 감싸는 엄마의 태도에 언니들과 여동생도 엄마에게 학을 뗐죠. 난 이제 엄마 말 안 들을란다. 엄마는 우리한테 너무 희생만 강요하고 막내만 보고 사셔. 내가 봤을 땐 막내가 커서 전혀 엄마를 돌볼 것 같지도 않은데. 됐어. 제일 효자라잖아. 제가 효도를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놈의 효자짓. 나중에는 안 하더라도 엄마도 하신 말씀에 책임지셔야지 뭐. 그래도 마음이 약하고 천성이 착한 자매들은 엄마께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께서 아무에게도 언지를 주지 않은 채 막내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줬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은 그때 제대로 폭발을 했고 가족 간에 내부 분열이 제대로 생겼죠. 엄마, 그런 건 얘기라도 미리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재산 나눠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엄마가 엄마 재산 누구한테 주든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저희한테 이야기는 먼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재산 주는데 니네 허락이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냐? 미리 말했으면 니네가 가만히 있기나 하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재산 어떻게든 나눠서 지목 톡톡히 챙기려고 눈에 핏발이나 세웠겠지. 재산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후딱 준 거야. 이미 줬는데 어쩔 거니? 엄마는 저희가 그럴 사람들로 보이세요? 니네 툭하면 막내만 차별하니 어쩌고 하는데 원래 집안 재산은 대를 이어줄 아들이 받는 거다. 그런데 니네는 누나라는 애들이 불만이 많아도 너무 많잖니? 괜히 재산 갖고 싸움 안 난 게 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거다. 더 이상 이걸로 입씨름하게 하지 마라. 엄마께서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아들에 대한 집착과 차별이 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잡자고 하기엔 너무 늦기도 했고 의미도 없는 일이라 저는 감흥이 없었는데 재산마저 아들에게 몰아서 줘버리니 언니들과 동생은 허탈함이 몰려오는 듯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진작 그 부분에 있어 단념을 했던지라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언니들과 동생이 다 엄마로부터 등을 돌렸지만 자매들 입장도 이해가 가서 미처 중재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께서 그렇게 막내 남동생을 믿으시니
뭔가 믿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더 큰 일은 엄마께서 아프시면서부터 일어났어요. 아빠는 막내가 대학생쯤 되셨을 때 돌아가셨고, 막내가 결혼한 지 6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엄마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약간 치매기도 있으셨고 허리 디스크도 수시로 터지셔서 혼자서 지내기엔 무리인 상황까지 왔죠. 누군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재산을 물려받은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견이 나오자 남동생은 입을 싹 닫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내가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우리 안사람이 엄마 돌봐야 하잖아. 나 이혼당해. 뭐? 재산까지 다 물려받아 놓고 무슨 소리야. 엄마도 당연히 네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아우, 안 돼. 나 결혼할 때 와이프랑 약속했던 조건이 어머님 안 모시고 살기였단 말이야. 이거 어기면 나 이혼해야 돼. 딴 건 몰라도 모시고 사는 건 진짜 안 돼. 그리고 난 남잔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돌봐. TV 보니까 치매 환자들은 증상 악화되면 가족들이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러더만. 같은 여자의 누나들이 하는 게 맞지. 남동생은 곤란한 상황이 오자 별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엄마를 저희에게 떠넘기더라고요. 화가 난 언니들과 남동생은 대판 싸움이 났고 몇 달간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엄마를 보자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엄마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남편도 동의했어. 아니 네가 왜? 멀쩡한 아들내미 있는데 네가 뭐하러? 언니가 보기엔 제가 할 것 같아? 그리고 가더라도 엄마 안 편해. 기억 온전치 못하다고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모시고 살면 이혼을 한 해 만에 이야기까지 미리 했다는데 이제 와서 모시고 살라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싫지. 그나마 우리 집은 남는 방이라도 있고 넓은 편이니까 여기 와서 지내시는 게 엄마도 더 편하실 거야. 아, 그래도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너도 차별받고 살아온 건 똑같은데. 이걸 뭘 누굴 탓할 수 있나. 어릴 때 엄마가 할머니한테 구박당하던 거 나도 아직 가끔 기억날 정도니까 엄만 더 하시겠지. 이제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그냥 내가 엄마 돌볼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엄마를 돌보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 힘없고 병드신 엄마를 돌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형제가 많음에도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게 가끔은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많더라고요. 2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제 생활 패턴의 모든 걸 바꾸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고생할 거란 각오를 충분히 하고 시작한 일임에도 참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엄마를 돌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가치관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야 차별받는 딸의 서름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아이를 낳던 시기에는 예전처럼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분위기도 아니어서 크게 아들을 감싸며 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너무 보호만 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재산도 꽤 받은 상태라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전문직이라 엄마께서 돌아가신 뒤로 복직을 하니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를 돌보기 전에는 여유가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썼는데 제 남동생을 보니 너무 아낌없이 투자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이 많이 여유롭다는 티는 안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버는 것보다 많이 쪼들리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애들이 어느 정도 남들과 비교해가며 눈치를 채긴 했지만 그래도 말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죠. 둘째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니 나름대로 세뇌가 된 모양인지 그런 줄 알고 나름대로 경제관념이 잡혀가며 크는 것 같았어요. 과소비도 안 하고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저금도 하면서 크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반면 아들은 둘째보다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어린 시절 아낌없이 자신에게 투자해줬던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우리 집 잘 사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막 옷도 제일 좋은 거 입어야 한다고 일부러 비싼 데서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땐 형편이 나쁘지 않았는데 사업이라는 게 형편이 원래 좋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아들은 안 믿는 눈치였어요. 안 믿는 거야 뭐. 저희도 그렇게 애들이 믿을 만큼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서까지 위장을 한 건 아니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아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금전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점이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선뜻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있었지만 아들이 주로 요구하는 건 명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것들이었어요.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네 가치를 올리기 위한 지원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뭐 해달라, 뭐 사달라 하는 건 절대로 못 들어준다. 그건 네 가치를 올려서 네 힘으로 직접 벌어서 사도 늦지 않아. 딱 못 박아 자르자 더 이상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유학이야 가면 언어라도 늘어서 올 테니 그것만큼은 들어줬어요. 한번 나가니 안 들어오려고 하길래 그것 때문에도 속을 꽤나 삭히고 있었는데 유학을 간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 들어온다던 애가 들어오겠다길래 분명 충동적인 선택일 거란 생각은 했었지만 알고 보니 거기서 저희 몰래 같이 살던 애인이 있더라고요. 엄마,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요. 뭐라고? 너 아직 나이가 30대도 안 됐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한국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건 여기서 자리 좀 잡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니. 그럴 거면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했죠. 저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결혼하고 싶어서 한국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일단 가족들이 좀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지. 오늘 처음 봤는데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니? 제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매사 막무가내였던 제 남동생이 겹쳐 보이면서 머리가 아파왔어요. 남동생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 저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핏줄이라는 건 못 이기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순간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은 안중에도 없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뻗팅기더라고요. 그럼 네가 꼭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 둘 다 나이도 어린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가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해서 법적으로 묶이면 아무리 크게 싸워도 가족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장가도 안 가고 속 썩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결혼할 나이까지 못 만날 것 같으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고작 헤어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아무리 법적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한쪽이 헤어지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 결국엔 이혼을 하고 마는 게 부부관계야. 너 혼자 결혼을 지속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이유라면 나는 반대다. 나는 아직 이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 허락을 받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집에 데리고 온 거라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네가 그렇게 당장 결혼을 해야겠다면 네 힘으로 해라. 나는 한 푼도 못 도와주니까. 솔직히 아들이 유학생활하면서 받은 돈을 쓸 줄만 알았지. 일정 부분 모아뒀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설마 부모 재산 믿고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건가 싶어서 선을 확 그었죠. 여자도 아들보다 3살 어리고 2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참일 텐데 돈 한 푼 없는 저희 아들이랑 당장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옷차림이며 머리며 나름대로 단정하게 하고 오려고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묘하게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가 껄렁해 보이기도 해서 더 마음이 안 갔어요.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편부모 가정에서 컸다고 해요. 아빠 손에서 몇 년 크다가 아빠가 미국 교포와 재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살다 아들과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한국에 의지할 것도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것도 그러려니 싶었지만 최소한 아들과 평생 반려자로 살 여자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컸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작은 욕심 아닌가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자라온 환경까지 제법 스펙타클하니 제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하라고 등 떠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듣자 하니 가정 형편이 썩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는 우리 집 형편이 괜찮아 보여 접근을 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람을 정말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의 촉이 별로 좋은 쪽으로 작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 여자이니 이유가 있겠지.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아들도 나중엔 제 마음을 여는 건 포기를 했는지 제가 허락을 안 하더라도 결혼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오니 저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손을 놨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아들과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해 둔 상태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대니 아니다 싶어서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면 여자도 목적이 있었다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고 아들도 저를 원망이나 하면서 결혼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묵묵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별다른 결혼식 같은 건 준비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뒤 둘이 작은 원룸에서 같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뭘 해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터라 막상 그러니 좀 기특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했고 사람이 사랑 때문에 변한다는 게 이런 건가 생각도 들었죠. 떼쓰는 걸로만 느껴졌는데 아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초기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지원을 해줬어요. 사업을 할 거면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쪽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남편 쪽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망하더라도 투자금이 적으니 본인이 구상한 사업을 먼저 해보고 회사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낫겠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아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평생 일궈온 사업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 우선은 아들이 하고 싶다는 사업에 너무 고생을 하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를 해줬고 나중에는 투자자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제 발로 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점점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결혼 후에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낯가린다는 핑계로 만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새침하게 있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며 다가오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크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는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까요? 나름대로 자기 사업 잘 일궈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술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요. 엄마. 얘, 너 뭐니? 아, 술 냄새.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고 투자자도 등을 돌려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폐업한 지는 꽤 됐는데 차마 저한테 그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빚이 늘어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데 집세에 생활비에 빚까지 갚으려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안 좋은 선택까지 고민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다 큰 놈이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안 좋은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들어보니 사업 말아먹고 마땅한 일자리도 못 구해서 일용직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참, 손주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몸 다치기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배우라고 권유했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니네 결혼할 때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니.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결혼할 때 해주려고 했던 집이 있어. 빚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아서 빚부터 갚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네, 당연하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철없던 아들이 그래도 결혼하고 가장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실패를 맛본 거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결혼하고 많이 변한 모습도 보여줬으니 이만하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더 좋은 20억짜리 아파트를 줬어요. 그 정도는 돼야 빚을 갚고 새 출발하기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을 넘겨주고 몇 달 후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빚에 허덕이는 녀석이 빨리 팔아서 빚부터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너 거기서 살려고 그래? 빚 갚으라고 해준 집에서 살면 빚은 어느 세월에 다 갚으려고. 일단 있는 빚부터 청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준 집인데 갑자기 이사라니. 에휴, 순진한 우리 엄마. 저 사업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업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걸.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사업하고 싶다고 아이디어 얘기해서 내가 초기 비용도 투자해줬는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어? 그 돈으로 월세도 살고 잘 썼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가 지갑을 안 여시니까. 엄마도 참 너무해요. 집 잘 사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릴 때부터 자꾸 돈 없다 하면서 뭐 하나 쉽게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솔직히 저 진짜 많이 서운했어요. 뭐? 서운할 게 대체 뭐 있어? 네 여동생을 봐라. 내가 해줘도 너한테 더 해줬지? 둘째가 그런 소리를 하면 몰라도 유학까지 다녀온 네가 할 소리는 아니잖니? 그러니까요.
왜 있는 집인데 어떻게든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그렇게 버티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집 보니까 너무 좋아서 눈이 확 돌던데요. 이렇게 좋은 집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자식이 단칸방에 와이프랑 둘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른 척하고 진짜 실망이 크네요, 엄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돈만 대줘야 한다는 거야? 애초에 믿지도 못하래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떼쓴 걸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네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 대가인데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됐고요. 이제라도 뭐라도 해주셨으니 됐어요. 이렇게 해야 뭐라도 받아낼 수 있다더니 진짜였네. 아파트 진짜 좋더라고요. 잘 살게요. 뭐? 잠깐만. 이렇게 해야 뭐라도 받아낼 수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 미국에 있을 때 외삼촌이랑 연락 닿았거든요. 엄마가 연락 못하게 해서 한국에선 연락 못했다고요. 미국에 있을 때 삼촌이 저한테 도움 많이 줬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재산 좀 받으면 갚으라길래 재산 못 받는다 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시던데요. 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척하면서 마음을 여는 게 먼저라고요. 엄마 설득할 사업 아이디어도 삼촌이 구상해 준 거고요. 망하면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리스크가 크니 뛰어들진 않았어요. 이건 무슨 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동생이 관여했다는 얘기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듣자 하니 엄마가 준 재산은 어쩌고 이혼당하고 양육권도 뺏긴 채로 안 좋은 형편에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당하기 싫어서 엄마도 안 돌보겠다고 하던 인간이 결국 이혼당한 걸 보니 역시 자기가 한 짓은 돌려받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아들 성향이 남동생을 많이 닮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남동생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나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엄마 속여서 집 받아내니 좋으냐? 너 그렇게 살면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 네 외삼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너 도와준 이유를 정말 모르겠냐? 삼촌은 제가 다 은혜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꽁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아들한테 원래 해주려던 집 해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아들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100번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뭔가를 깨우치게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금고로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강남 한복판 모 빌딩의 계약서를 아들 앞에 들이밀었죠. 저와 남편이 노후 자금으로 끌어모아 산 빌딩이었지만 아들은 아마 저희가 그 빌딩을 살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라고요. 네가 그걸로 만족했다면 다행이지. 이것도 우리 죽으면 니네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걸로 만족하니 됐구나. 이건 평생 너랑 같은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할 일하며 살아온 네 동생 몫으로 남기마. 너한테 이 빌딩 얘기를 안 해서 참 다행이구나. 얘기했으면 또 어떤 가식을 떨어서 나한테서 이걸 받아냈을지 모르니. 아들은 계약서를 시큰둥하게 보더니 건물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 빌딩이 엄마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면 네 눈앞에 있는 계약서는 뭐냐?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맨날 돈 없다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빌딩 살 돈이 있을 정도로 여유 있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돈 없는 척하고 살았던 거라고요? 내가 없다 해도 이 정도로 바라는 놈인데 있다고 했으면 오죽했겠니? 난 너한테 숨겨서 다행이었다고 보는데 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구나.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한들 다른 집 같으면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턱턱 해주는 줄 알아? 너한텐 그 아파트도 정말 아까워 죽겠지만 이미 준 거 그걸로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동생 재산 탐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정도로 크게 호통을 치니 아들도 좀 찔렸는지 더 이상 저에게 왈가왈부는 못하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에 짙은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을 부추긴 것도 동생 짓이었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게 엄마라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자라왔으니 저도 그럴 줄 알았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남매 중 제가 제일 잘 사니 제 아들에게 접근해 뭐라도 뜯어내보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린 건지 통탄스러웠네요. 전 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딸을 불러다 80억짜리 빌딩은 물려주었어요. 아들은 그걸로도 한참을 저희 집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에 끌려갔다 오고 난 후에야 약간 정신이 들었는지 감감무소식이 됐어요. 남편 회사에 다니게 해주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알아서 살아보라고 했더니 소식이 아예 끊기더군요. 저와 남편도 참 괘씸해서 어떻게 살든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연락을 안 했는데 나중에 딸을 통해 겨우 소식을 들었네요. 오빠 이혼했대요, 엄마. 자기랑 결혼하면 집도 차도 다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결혼을 한 건데 외삼촌이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 팔라고 자꾸 집에 찾아와서 괴롭혀서 새언니도 결국 못 견뎠나 봐. 이혼 당하고 나니 좀 정신을 차리려는 모양인데 삼촌이 자꾸 찾아와서 집 팔고 같이 도망쳐서 살다가 결국 못 참고 이혼했대. 집 팔아서 챙긴 돈도 위자료로 많이 뜯겨서 상황이 다시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들어도 별로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제가 아들에게 마음이 많이 떴구나 싶더군요. 딸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얼마 안 있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빠, 엄마한테 싹싹 빌어. 안 그럼 오빠 별다른 방법도 없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알았어. 그러려고 왔잖아.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사는지 얼굴이 푸석푸석 하더군요. 남들 같으면 20억 아파트를 주면 아내랑 행복하게 살고도 남을 텐데 아기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 그 집을 갖고도 저렇게 불행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터뜨리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네?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네가 진짜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 그 집 판 돈 다시 돌려주고 아빠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정말로 그 돈을 저희에게 다 돌려주더라고요. 더 이상 설 데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은 아들인지라 결국 아들은 다시 남편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늘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당당하던 녀석이 이제는 뭐 하나 요구하기는커녕 부모 비위를 맞추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굴어요. 회사에 다니고 제대로 된 일을 배우며 돈을 버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이제야 깨우쳤는지 부모 고마운 줄을 그제서야 알더군요. 참, 까딱하면 남동생 닮아 인간 안 될 뻔한 걸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며 겨우 인간 만들어 놨네요. 지금은 월급 타면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는 효자가 다 됐어요. 전에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아들은 전생에 낳았었나 싶을 정도로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도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고생을 다 감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혼을 했으니 좋은 짝을 찾기가 더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는 아들을 괜찮은 사람에게 장가 보내도 제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명하게 키운 제 딸 덕분에 아들과도 극적으로 화해하고 아들도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한 거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 2년차에 들어선 30대 여성입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고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바탕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 부모님은 성공과는 먼 삶을 살아오셨어요. 가진 거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자식으로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어설 것 같은데 매번 돈 때문에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시는 게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결국엔 당신들 손으로 성공을 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성공에는 꼭 무임승차하려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집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제 부모님 가게가 대박이 나자마자 숟가락 하나 들고 달려든 인간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장인 장모 알기를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던 인간이 영광의 순간을 자기가 가로채려는 걸 보니 정말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참았던 울분으로 인생 복수를 해주었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늘 쪼들리고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단돈 25만 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연극을 하셨는데 극단에서 받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나마도 관객이 들었을 때나 그렇고 관객이 없을 때는 수익금의 일부를 단원이 나눠 갖는 거라서 1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달도 있고 그 이상을 받는 달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그 달은 2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던 달이었던 거죠.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이 돈 없는 무명 배우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제 외가에서는 반대가 심했대요. 오죽하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집에 가둬두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했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못하게 하면 더 끈덕지게 하고 싶은 거.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마치 무대 위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더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정을 키워나갔거든요. 그러다 결국 엄마가 집을 탈출해 아빠 월세방으로 도망쳐오면서 두 분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당연히 외가에서는 외할아버지를 비롯해 외삼촌들까지 아빠가 일하는 극단에 찾아와 난리를 치셨죠. 무대에 올라야 하는 아빠 얼굴을
죽사발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엄마가 외가에 달려가 단판을 지었죠. 앞으로 친정엔 절대 손 안 벌릴 테니까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부모 형제와 절연을 한 엄마는 아빠한테 청혼을 했어요. 당시 아빠 수중에 있던 돈은 25만 원에 불과했는데도 엄마는 상관없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부모님한테 같은 극단 동료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열어주었어요. 무대 의상을 개조해 만든 웨딩드레스와 객석에서부터 이어지는 버진로드. 청춘이라서 가능했던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결혼식을 했던 아빠는 얼마 뒤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가지셨거든요. 자식이 태어나는데 대학생 용돈밖에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연극을 지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연스레 습득한 목공 기술 덕분에 아빠는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비록 공사판 일이었지만 연극을 하던 때보다는 훨씬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더군요. 제가 젖을 떼면서부터는 엄마도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대학 졸업은 못했지만 명문대 출신이라서 과외자리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두 분이 안팎으로 열심히 돈을 번 덕분에 생활은 많이 안정되었지만 꼭 이럴 때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낙상을 하는 바람에 다리를 비롯해 많이 다치셨고 보상금은커녕 반년 가까이 내리 쉬게 되면서 가세는 더 기울어 갔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꼭 사기꾼들은 사람이 힘든 순간 달콤한 말을 앞세워 접근하기 마련이니까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 아빠 옆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빠한테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는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며 아빠한테 자기 가게를 인수하라고 한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자기가 아는 곳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그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라고 한 거죠. 당시 저희 아빠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나머지 보증금은 장사해서 천천히 갚아. 나도 젊을 때 지겹게 고생을 해본 놈이라 그쪽 사정 뻔히 아는데 없는 돈 만들어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주방이랑 호리모들한테는 그쪽이 내 조카라고 얘기해 둘 테니 많이들 도와줄 거야. 나도 그 자리에서 돈 벌어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작지만 건물 하나 샀으니 젊은이도 열심히 벌어서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라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빠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 아저씨가 알려준 곳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보증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옆 병상 아저씨 손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가게에 출근한 아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가게 주인이라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쪽도 그 인간한테 사기당했어요? 아휴, 이번 주만 벌써 몇 번째야. 그 인간 자기가 우리 가게 인수하겠다고 툭 하면 가게에 사람 끌고 찾아와서 주방이며 창고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간 사람이에요. 금방 계약할 것 같아서 귀찮아도 잘 대해줬더니 아우 썩을 놈의 새끼. 그래놓곤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니 이 난리가 난 거지 뭐. 그쪽은 얼마나 뜯겼어요? 우리 가게가 생긴다는 생각에 대출도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던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이 당한 첫 번째 사기였어요. 상황이 어떻든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했던 아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댔어요.
사금융권에서 한 대출이라서 이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아빠는 죽어라 일을 했고 3년을 꼬박 벌어서 그 돈을 갚았어요. 마지막 원금과 이자를 갚으러 갔더니 대부업체 사장이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자의 원금까지 다 갚은 사람은 저희 아빠가 처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살라고 아빠를 유명한 대박집에 연결해 주었어요. 그 식당에서 아빠는 7년 동안 일을 배우며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어려서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엄마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은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아빠한테 기회가 찾아왔죠. 대박집 사장님이 아빠한테 분점을 내주시기로 한 거예요. 워낙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서 분점을 차리기만 하면 논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든 분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대부업체 사장님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금융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경험한 아빠는 거절을 하셨죠. 엄마도 그건 반대를 하셨거든요. 결국 눈앞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 아빠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대박집에서 7년이나 열심히 배운 기술이 있으니 맛으로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인건비를 줄이려고 엄마마저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매달렸지만 엄마 인건비는커녕 가게 새도 안 나오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도 들인 돈이 있으니 쉽게 장사를 접을 수는 없고 무료 시식회도 열고 전단지도 뿌려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과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고 하는 수 없이 가게를 접게 되었죠. 하필 제가 막 대학에 입학을 앞둔 시기라서 제 대학 등록금까지 겹쳐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은아, 아빠는 4살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랐어. 살면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거 뭔지 아니? 공부하라고 혼내는 부모님이었다. 시설에서 사는 동안 아무도 내 성적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 내가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내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 상관없었으니까. 하지만 넌 아니잖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어렵게 붙은 대학까지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빠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나이까지 이러고 살고 있지만 넌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마라. 아빠 아직 짱짱해. 뭐 하면 공사판에 다시 나가도 되고 가게가 없으면 포장마차 끌고 나가서 장사해도 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그게 엄마 아빠를 위하는 길이야.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학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들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남긴 집기와 재료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아무 데서나 장사를 할 수는 없고 노점 허가를 받아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간의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저희 부모님은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날에도 길 위에서 장사를 하셨고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날에도 불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장사를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취직이 되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도움이 못 돼서 속상했거든요. 학생인 저로서는 장학금을 따거나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 정도 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가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물론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기랑 선후배들이 월급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 백을 사들 때 저는 열심히 적금을 들었어요. 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께 번듯한 가게를 얻어드리고 싶었거든요. 8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부모님께 만기 적금이 된 통장을 내밀었어요. 모자라는 건 내가 대출받아 드릴게요. 이제 길에서 고생 그만하시고 가게에서 장사하세요. 제 딴엔 내심 뿌듯해하며 한 말이었는데 아빠가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녀석아,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가게를 차리든 길에서 장사를 하든 그건 엄마랑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침잠 못 자고 툭하면 야근해서 번 자식 돈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냐. 가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네 결혼 자금으로 놨어. 끝내 아빠는 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바람에 오로지 부모님 가게 차려드릴 생각으로 8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던 저는 한동안 허탈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써본 적이 없던 저는 그 많은 돈을 그저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하나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어머 미쳤어. 그걸 은행에 뭐하러 넣어둬. 이제도 얼마 안 되는데. 이참에 지은 씨도 투자를 좀 해봐. 요즘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잖아. 남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손에 돈을 쥐고도 안 하면 바보지. 내가 잘 아는 투자자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게. 아니요, 됐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어요. 잘못해서 힘들게 번 돈 날리느니 그냥 은행에 넣어둘래요. 지은 씨, 내가 꼭 투자를 하라고 그 사람을 소개해 준 건 아니야. 자기도 이제 나이가 꽤 찼는데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냐. 나도 지은 씨랑 비슷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나 해. 선배는 싫다는 저를 끝내 미팅 자리까지 내보냈어요. 상대 남자는 한눈에 봐도 자신감의 참모습이었어요.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당당한 걸음걸이와 확신에 찬 말투가 꽤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성으로서 관심이 가는 타입은 아니어서 첫 만남 이후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저희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말로는 퇴근길에 회사 앞을 지나다가 들렀다고 하는데 딱 보면 모르나요? 일부러 온 게 분명했죠. 딱히 반갑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까지 와준 성의가 고마워서 제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꽤나 비싸 보이는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지 뭐예요.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터라 메뉴판을 받아든 순간부터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할 겨를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며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좀 전에 주문한 음식값을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당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웨이터를 불러 메뉴판을 다시 받아 가격을 봤는데 세상에 1인 코스 금액이 27만 원이지 뭐예요. 거기다 서비스 요금 및 부가세는 별도였고요. 순간 눈탱이 맞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자가 테이블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해외 출장 갔다가 하나 샀어요. 지은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평소 같으면 끝까지 사양하고 안 받았을 텐데 생각지도 않게 저녁값으로 5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된 참이라 당당하게 받았어요. 이거라도 받고 오늘 날린 밥값을 챙겨야겠다 싶었죠. 코스 요리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맛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밥을 먹는구나 생각하니 평생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날 잡아서 여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녁을 잘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미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남자가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였죠. 순간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당신이 밥값 냈으니 이건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죠. 그래서 다음엔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음이면 정확히 언제죠? 혹시라도 지은 씨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정해요. 언제가 편하세요? 솔직히 반은 진심, 반은 빈말이었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오니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열어보니 백이더라고요. 사이즈도 들고 다니기에 적당하고 바느질도 탄탄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방이 가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입사할 때 샀던 가방 하나로 지금껏 버티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안 그래도 가방을 하나 새로 살까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질 좋은 가죽 가방을 하나 얻었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그냥 가방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남자가 사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했더니 여직원들이 달려와 제 가방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선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텐데? 야, 지은 씨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이 비싼 걸 어떻게 살 생각을 다 했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두쇠 지은 씨가 말이야. 다들 왜 그래요? 이 가방이 좋은 거예요? 제 말에 저를 둘러싸고 있던 여직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곤 인상을 팍 썼어요. 지은 씨,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거 명품이잖아. 그것도 아무나 못 사는 에르메스. 설마 모르고 산 거야? 못해도 2천 가까이 줬을 것 같은데? 네? 2천이요? 아니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요? 난 그저 출장 갔다가 샀다고 주길래 받았는데. 그 말에 여직원들 사이에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출장 선물로 그 비싼 백을 사주냐고 말이죠. 모르면 모를까 백 가격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백을 받았을 때 그대로 포장해서 쇼핑백에 담아뒀어요. 금요일에 돌려줄 생각으로요.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남자한테 전화가 와서는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끝으로 한 달이 넘도록 남자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옆에서 귀찮을 정도로 말을 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이 없어지니까 왠지 초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몇 번 만나 차랑 밥 정도 먹은 사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남자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연락이 없은 지 2달여 가량 지난 시점에 남자가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 로비로 찾아왔더라고요. 로비에 서 있는 남자를 보니 왜 그렇게 반갑던지
연애할 땐 먼저 상대에게 애가 타면 지는 거라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죠 뭐. 2달 만에 다시 만난 남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서울 야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난 2달 동안 남자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자와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옷, 백, 구두, 반지랑 목걸이는 수도 없이 받았죠. 당시엔 제가 명품에 대해 너무 몰라서 그냥 받았는데 이것들도 다 명품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씀씀이가 너무 커진 거 아니니? 네 방에 명품 백이며 화장품, 액세서리들이 왜 그렇게 많아? 한두 푼 하는 것들도 아니던데. 엄마, 그거 비싼 거야? 난 선물 받은 거라서 가격은 몰랐지. 얘는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딱 보면 모르니? 네 손목에 찬 그 시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너한테 이런 비싼 물건들을 사준 거냐고. 세상엔 공짜는 없는 법이야. 그 비싼 걸 너한테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 비싼 걸로 여자 꼬시지 않는다고. 엄마, 정훈 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워낙 성과를 잘 내서 연봉도 높고 자기 자산으로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 나한테 다른 의도로 선물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 말은 만고 진리였으니까요.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게 안쓰럽다고 작은 차를 뽑아주었어요. 말이 작은 차지 그 역시 수입차로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솔직히 매번 명품에 비싼 선물들을 받다 보니 당시엔 물건의 가치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선물도 처음에야 부담을 느꼈지 매번 비싼 선물을 받아 버릇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더군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도 돈을 안 쓰고 살아서 구두쇠란 별명으로 불리던 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 모든 여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됐고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은 있어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단꿈에 빠져있던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유명 호텔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대한 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제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건 사실이지만 남편 씀씀이와 달리 저희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은 개천에서 난 용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학비를 못 내서 몇 번이나 휴학을 하면서 고학생으로 살았고 취직을 한 후에 운 좋게 큰 성과를 내면서 조금씩 돈을 만지게 된 경우였어요. 그렇게 번 돈을 종잣돈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고 회사 월급보다 자기 돈을 굴려 모은 돈이 몇 배나 될 정도로 투자를 잘 해나갔어요. 그 덕에 30즈음엔 자산이 50억이 넘게 불어났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만 해도 억대가 넘었으니 돈이 무서운 줄 모르고 물건을 살 때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벌면서도 자기 부모를 챙길 줄은 몰랐죠. 솔직히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자라면서 지질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난 채로 얼마나 남들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2번이나 등록금 못 내서 휴학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라고 나보고 대도 않는 대학 때려치우고 공장에 취직해서 돈이나 벌라더라. 그게 부모가 할 소리냐?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면
부모도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되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쌓인 게 많았는지 좀처럼 시댁에 돈을 쓰려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만 혼자 시댁에 보내거나 할 뿐 시부모님께 용돈 한 번 보내드린 적이 없었죠. 보다 못한 제가 남편 대신 시부모님 용돈을 챙기고 명절이며 생신 등을 챙겼어요. 자기 부모한테도 그러는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잘할 리가 없었죠. 그래도 내 남편인데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이 보내준 걸로 하고 용돈이며 선물들을 사보내곤 했어요. 사실 얼마 안 되는 용돈과 선물을 보내면서도 남편 눈치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가게를 꾸려나갔거든요. 자의에 의한 퇴사는 아니었고 회사 내에서 명예퇴직자 명단에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결혼 후에는 살림만 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퇴사를 해버린 거였죠. 결혼 후에도 남편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도 매달 주는 생활비 액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평소 자주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는 여자들 틈에서 겉돌고 있었어요. 남편 대학 동기들 모임에는 몇 번 나가봤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사모임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모임은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투자를 맡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었는데 그 안에서 제 남편은 꽤 유능한 금융맨이자 화끈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보다 남편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사업 투자 얘기를 하던 남편이 뜬금없이 제 친정 얘기를 꺼낸 거예요. 부모복 없는 놈은 처가복도 없나 봐요. 어떻게 된 게 사방이 내 돈 빼먹으려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장인 장모마저도 거머리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매달 돈을 쪽쪽 빨린다니까요. 아휴, 이놈의 인생 역 같아서 정말. 남편의 말에 사람들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웃는 얼굴로 대하던 사람들은 어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몇은 괜찮느냐고 남편분이 좀 취하신 것 같다며 위로 아닌 위로까지 하더군요.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인상 풀어. 내가 맨날 너한테 가져다주는 돈이 얼만데 감히 내 앞에서 똥 씹은 표정이야. 남의 돈을 받아 처먹으려면 더럽고 치사해도 그 앞에선 웃는 낯으로 대해야 되는 거야. 돈 받았으면 돈값을 하라고. 남편은 마치 저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대하듯 한 소리를 해댔고 눈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친 대리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날부터 제 가슴속에는 이혼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어요. 굶고 살아도 저런 인간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편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고개 숙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비록 제가 밖에서 돈을 벌지는 않지만 집에서 가사노동은 하고 살잖아요. 더러운 남편 비위 맞춰가며 시댁 살림도 챙기고 있고요. 그깟 몇 푼 안 되는 돈 내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야 내 가사노동비에서 떼어드린다 생각하면 문제도 아닌 거였어요. 생각을 바꾸니 남편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더군요. 그래,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살 궁리는 해놓고 하자 싶어서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직장 다닐 때 사수였던 분이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정직원 외에 프리랜서도 고용해 쓰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게 달라고 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일감이 있을 때마다 목돈이 들어오니
자투리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는 것 치고는 벌이가 꽤 쏠쏠하더라고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잘 이어가고 있으니 남편도 제 부업에 대해서는 알 리도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이 오랜 노상장사를 끝내고 가게를 차리게 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인 만큼 부모님께는 꽤 의미가 있는 창업이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제가 부업으로 번 돈을 보태드렸더니 이번에도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나름의 투자라고요. 저 그이랑 조만간 이혼할지 몰라요.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 아직 시기를 못 정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투자금으로 받아주세요. 저 나중에 이혼하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회수할 테니까요. 자식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아무렇지 않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은 알고 계신 터라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시작한 제 부모님 가게는 생각보다 일찍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식가로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 다녀갔는데 그분이 SNS에 남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주셨거든요. 남들은 유명 블로거나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는데 저희 부모님 가게의 경우는 운때가 따랐는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대로 홍보를 한 셈이었죠.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부모님은 이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손님이 늘어도 재료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노력은 오히려 대박 가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연 지 2년도 안 돼서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고 배달 주문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노상에서 장사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았어요. 덕분에 창업 3년 만에 새 들어갔던 건물까지 인수하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장인 장모를 자기 돈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흉보던 남편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어요. 투자했던 돈은 여기저기서 깨지고 날아가 버렸고 회사 내에서는 연달은 투자 실패와 업무 과실로 결국 잘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한창 벌 때처럼 해픈 씀씀이를 자랑하더니 끝내 은행권에서 최후 독총장까지 날아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시댁에 가서 돈 좀 빌려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염치로 자기 부모님께 손을 벌려? 그동안 당신이 부모님을 부모 취급이나 했어? 돈 잘 벌 땐 그렇게 무시하고 발길도 끊고 살던 사람이 돈 떨어지니까 자기 부모를 찾는 게 말이 되냐고. 난 못해. 난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 말든 알아서 해. 야, 그동안 네가 내 돈 가져다 줬잖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이다 뭐다 퍼다 준 돈 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네가 퍼다 나른 돈 다시 찾아오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잔말 말고 가서 5천 해와. 당장 이번 달 이자 안 내면 이 집 날아간다고. 그래, 내가 퍼다 나른 돈 당신 돈이라는 거 인정해. 근데 그간 어머님 아버님께 드린 돈 5천은커녕 500도 안 돼. 그나마도 당신한테 온갖 욕 얻어먹어가면서 가져다 준 돈이라고. 근데 뭘 다시 찾아오래. 그렇게 돈이 궁하면 그동안 당신이 명품 떠안겨준 사람들한테나 받아오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 부모한테 용돈 몇 푼 드리고는 5천을 받아오라뇨. 그동안 남들한테는 한 병에 몇백만 원씩 하는 와인도 턱턱 안기고 수백 수천짜리 명품이며 골프채까지 쉽게 건네놓고는 왜 엉뚱한 데서 돈을 받아오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남편은 제 소유의 수입차를 팔아 은행 이자를 막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남편이 벌써 며칠째 사람들을 끌고 와 장사 방해를 한다고요. 가봤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가게가 마치 제 가게인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건 밖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데 지가 뭐라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선 홀을 비워달라는 둥, 테스트용으로 각 메뉴마다 만들어 오라는 둥 꿀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벌써 며칠째 장사를 방해하며 이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손님들 사이에선 실랑이도 벌어지고 왜 줄도 안 선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냐고 항의도 많이 하고 했나 봐요. 그렇게 장사를 방해해놓고 돈이라도 내고 갔으면 말도 안 해요. 메뉴란 메뉴는 다 시켜놓고는 실컷 처먹고 돈도 안 내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는 내 부모를 지 돈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자기 동업자랍니다. 이 가게가 자기가 투자해서 차린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와, 정말 철판으로 얼굴을 두른 철면피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창 거품을 물어가며 투자자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던 남편은 저를 보자 반갑게 손까지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때다 싶었어요. 저 인간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다 싶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무전 취식자 좀 잡아가라고요. 잠시 뒤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길래 지난 며칠간 남편이 사람을 끌고 와 무전 취식을 한 내역서랑 CCTV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 손에 끌려가고 말았죠. 파출소에 끌려간 남편은 거기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내가 누군 줄 아냐는 둥, 내가 자산이 얼만지 아냐는 둥, 이제는 있지도 않은 돈을 자랑하며 큰 소리를 쳐댔어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저는 그간 정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가족 간의 일이니 집안에서 처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요? 저 사람한테 제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지 돈 빼먹는 거머리라고 하는 놈인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제 부모 가게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기 멋대로 제 부모님 가게를 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란 둥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피해자가 나올 게 뻔한데. 이래도 가족 일이라고 집에서 해결하라고 하실 건가요? 피해자가 나와야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하실 거냐고요. 저 사람은 잠재적 사기꾼이라고요. 남편을 따라와 파출소에 와 있던 투자자들은 제 말에 두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댔죠. 당연히 남편은 그 유들유들한 혓바닥으로 거짓말을 쏟아냈고 결국 저희 아빠가 파출소까지 찾아와 자기는 분점을 낼 생각이 없고 사위와는 그 일로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으며 창업해서 지금까지 남편 자금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그제야 투자자들은 제 남편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외에도 남편한테 속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까지 소송에 참여하면서 남편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건의 재판으로 정신이 없던 남편은 의외로 손쉽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현재는 재취업에 성공해 직장인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남편과 살았던 5년은 어쩌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 멍청한 선택을 한 제 잘못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하루하루 내 손으로 땀 흘리며 일하며 번 돈이야말로 진정한 결실인데 말이죠. 남편은 저와 이혼 이후에도 여러 건의 소송으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돈 외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곁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게 된 거죠.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엄마의 말을 이제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저는 앞으로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의 돈으로 이룬 성공은 내 자신을 병들게 할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